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서양에 투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소싸움이 있죠. 뿔 달린 수소끼리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먼저 도망치거나 주저앉는 소가 지는 경기인데요. 경북 청도군 등 11개 지자체에서 이 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전북 정읍시가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내년부터 대회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뱀탕 등 육식 보양식을 먹이고 억지로 혹독한 훈련과 싸움을 시키고 있으니 동물학대다. 이렇게 동물보호단체들이 계속 폐지를 요구해온 상황이고요. 대회를 열 때마다 지자체가 수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소싸움을 소 힘겨루기로 순화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합법이고 전통 놀이니까 계속 대회를 치르겠다는 입장인데요.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고 동물 복지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싸움뿐 아니라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등 많은 지역 축제들이 이런 동물학대 논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읍시의 이번 사례가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실감 콘텐츠로 한국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 드립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반갑게도 이것을 판매하는 곳이 드물게 생기고 있고요. 이걸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 간식인데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는 1,000원에 두세 개 이 정도가 아닌 한 개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네, 요즘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럴만도 하죠. 이건 겨울철 대표 간식이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팥소를 넣어서 물고기 모양으로 찍어내는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달부터 우유의 새로운 원유 기본 가격이 적용돼 소비자 가격이 인상됐는데요. 정부에선 1000ml 흰 우유 한 통이 3,000원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값이 인상돼도 우리나라 낙농가들의 폐업이 급증하는 현실, 생산자, 소비자 모두 득이 되는 방안은 없는지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이달부터 새로운 원유 기본 가격이 적용돼서 흰우유 소비자 가격이 인상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원유 기본 가격이 적용됐습니다. 당초에는 8월부터 새로운 원유 기본 가격이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를 했었지만 조율 과정에서 적용 시기가 조금 늦춰졌고요. 네.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에 반영되는 것은 이달부터입니다. 그 우유는 특히 성장기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구입하는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인상된 건가요? 네, 올해 원유 가격은 용도별로 차등 가격제를 적용해서 흰우유가 리터당 88원 인상됐는데요. 8.8% 오른 겁니다. 네.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는 것은 마시는 우유의 원료유, 또 가공용 원료유에 각각 다른 가격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뜻인데요. 소비자가 구입하는 흰우유의 원유 기본 가격은 88원 인상돼서 리터당 1,084원이고요. 가공용 원료 기본 가격은 87원 적용돼서 리터당 887원입니다. 네.
낙농가 단체라든가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1리터 생산하는데 이전보다 생산비가 13.7% 올랐기 때문에 104원까지는 반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론은 마시는 우유의 경우 기본 가격을 8.8%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유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구매를 많이 하는 1000ml 우유 한 팩의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으로 3,000원 이하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가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 업체별로 가격이 조금씩 달라서 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전보다 3에서 6% 수준으로 값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ml보다 소비자 구매가 상대적으로 적은 200ml 이 작은 크기의 우유라든가 1.8리터의 큰 우유는 인상률이 조금 더 높아서요. 네. 4에서 12%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 우유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인상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흰우유 값이 오른 이후 뭐 빵이라든가 커피 뭐 이런 관련 가공식품들이 오르는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조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밀크플레이션의 개연성은 낮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식품과 조사해보니까 유제품이라든가 아이스크림 등을 제외하면 가공식품별로 이 원유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유제품의 원료는 국산 원유보다는 이 수입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산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유가공식품 이렇게 범위를 더 좁혀본다면 이번 원유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더 적다는 입장입니다만 네. 기업들도 수긍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인상됐다고 막 그 값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당연히 뒤따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새로운 원유 가격을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와중에 수요는 줄어드는데 우유값만 오른다 이런 제목을 비롯해서 네. 세계에서 우리나라 우유값이 가장 비싸다 이런 쓴소리까지 기사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본 것 같아요. 예, 사실 마시는 우유의 원유값이 이번에 8.8% 인상됐지만 정부가 추산하는 생산비 오름폭이 이보다 더 크고요. 그래서 정부는 리터당 생산비가 13.7% 상승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적용해서 그나마 인상폭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차 산업인 농업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낙농업은 매우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낙농가분들에게는 이게 사료값 인상 이 문제가 대표적인 어려움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낙농유구협회가 전국 수교육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승호 낙농유구협회장은 지난 2년 사이에 낙농가들이 300호 이상 폐업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낙농업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우유값 인상 문제 비판적인 게시판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유 생산하는 비용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공통사항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낙농가 생산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것들이 고려돼서 원유 가격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구조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우유 생산비가 올라도 1년이나 2년 단위로 뒤늦게 원유 가격을 반영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서 우리나라 낙농가들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또 미국은 지난해 원유 가격이 55% 인상했다고 55%요? 예, 예. 유럽연합은 37% 상승했다고 합니다. 야, 그 외국은 우유 생산비 부담이 상당한데 우리나라 우유가 비싸다는 인식이 많네요. 네, 우리나라 흰우유 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예시로 드는 게 일본의 우유 값인데요. 네. 일본의 흰우유 값이 우리나라보다 싼 것은 맞지만 단순히 비교해서 일본이 더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농정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와 생산 측면의 낙농 환경이 가장 비슷한 일본 역시 이 농우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생산비 상승 부담이 우리나라 같기 때문에 일본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원유 가격 올리고 있고요. 1년도 안 돼서 2번이나 가격 올렸습니다. 홋카이도를 기준으로 마시는 우유의 구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40엔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리터당 1,3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네. 이달 1일에 적용된 우리나라 원유 기본 가격은 마시는 우유가 리터당 1,084원. 그래서 일본의 원유 가격이 200원 정도 더 비싸지만 네. 소비자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싼 2,250원에 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원료는 일본이 비싼데 소비자 가격은 우리보다 싼 게 왜 그런 거죠?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유통 마진입니다. 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유 소비자 가격에서 낙농가 수칙과 그리고 유업체의 제조 마진을 뺀 나머지 유통 마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35%고요. 네. 일본은 17%로 낮습니다. 유통 마진만 보면 2분의 1이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유값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나오면 생산비 연동제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유통 부분도 함께 논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는 이런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닌 생산자, 소비자 모두를 돕는 현명한 가격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면성 우울증에 대한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을 날씨 요즘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선하고 이런데 겨울이 올 것 같으니까 또 이렇게 한 해가 끝나나? 또 이런 건가? 맞아요. 그런 시기죠. 네네네. 네. 올해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네. 너무 더웠고 그래서 선선한 날씨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가을 날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이 환절기에 감정 변화가 커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병원을 잘 다니시다가 갑자기 좀 기분이 변화가 심해지면서 자극이 되고 하면서 좀 안 좋아져서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십니다. 시원해지는 건 좋은데 해가 빨리 지니까 아무래도 일조량도 좀 줄게 되고 활동량도 줄게 되면서 점차 우울한 사람들은 더 우울해지고 또 감정 기복 심한 사람들이 또 폭이 커지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야, 그 가을 탄다는 말 이거 진짠가 보네요. 네, 가을 탄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가을 되면 낮의 길이가 좀 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조량의 변화도 생기고 그 식물만 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몸도 햇볕을 쬐어야지만 생활 리듬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 이게 우리한테 빛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수면 리듬이나 생체 신호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을철이 되면서 좀 빛이 줄게 되면은 좀 변화가 생기게 되죠.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로 빛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생체 리듬이 변하고 안정적이던 기분도 다시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느라 좀 변화하는 시기고요. 물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낙엽도 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성이 자극되니까 더 그런 느낌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오늘 주제인 가면성 우울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데. 아, 정말요? 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울증과는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물 난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누가 봐도 표정이 안 좋고 얘 좀 우울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울증인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가면성 우울증은 말 그대로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는 정서를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에서는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감정을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꽤 많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좀 놀라운데요. 왜 자기 감정은 스스로는 조금 이게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누르고 살아오는 것이 익숙한 분들한테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너무 감정 억압하고 외면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감정이 어떤 형태인지 내가 무슨 상황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내가 정말 우울하더라도 우울증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면성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하거나 슬픈 느낌이 아니고 몸의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거든요. 신체 반응. 제일 먼저 인지하는 게 우울하다, 무기력하다가 아니고 어디가 아프다. 가슴이 갑갑하다, 몸에 힘이 빠진다, 계속 자고만 싶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성 우울증은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후에 한참 다른 병원을 계속 먼저 돌다가 제일 마지막에 정신과를 찾아오셔가지고 진단받는 경우가 생기고요. 아니면 이제 겉으로는 우울감을 표현하진 않지만 내면에 억압된 우울감을 보상하는 수단으로 도박이나 음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로 중장년층에서 저희 나이대는 조금 더 많으신 그런 부모님 나이대에서 이런 경우가 좀 많고요. 되게 부모님 세대에서는
본인의 기분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도움받는 게 좀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되게 이제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끌고 나가는데 삶의 최우선을 두는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공통적으로 심리 상담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느낀 분도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지만요. 네. 꼭 예전 세대가 아니더라도 저희 나이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말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바로 표현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을 이제 보통 누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나중에는 용수철처럼 감정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바로 우울증이 생겨나는 순간이죠. 네, 잠깐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금 다 내 얘기네 하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 중장년의 정신 건강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저희 나이대가. 어떤 게 가장 큰 부담이신 것 같으세요? 중년으로 들어가면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그 생활비? 그 직장 이제 끝나니까 돈 걱정이 아닐까. 맞아요. 실제적인 생활이 가장 큰 부담인데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50년대 좀 됐죠. 삶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고 그땐 중장년층에서 생산성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1950년대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60대 정도 됐다 하면 이제 은퇴하고 삶을 정리하고 손주들 재롱 보고 이제 이런 식인데 요즘엔 60대가 청년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젊어요. 네, 너무 젊어서 양로원 가면 경로당 가시면은 막 혼나고 왜 이렇게 젊은 놈이 빨리 왔냐고 그런 말 듣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구간이 삶에서 너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사회구조는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가 짧은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몸이 갑자기 또 진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야, 이거 얘기 들어보면 이 스트레스가 그냥 엄청날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 네, 오랫동안 계속 받아야 되고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가해진다면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중장년층의 연령대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후군이 다양합니다. 예전에 다뤘던 번아웃 증후군이 있고요. 또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겪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를 잃게 되면서 애도 증후군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때는 또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죠. 또 슈퍼노인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슈퍼노인 증후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직장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바쁘게 살아야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압박감 때문에 좀 시달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게 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같고요. 우울증도 그중 하나인데요. 중년층에서 우울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최근의 자료를 봐도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3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 자살도 40대, 50대 중년층이 전체 중에서 한 10명 중 4명 정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자살자 중에서. 그래서 그만큼 중년층이 받는 사회적 압박감이 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요, 상황이. 맞습니다. 우울증의 위기에 처한 중년들 인터뷰했던 연구 논문을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의 키워드가 절망감, 마지막 비상구, 힘겨운 삶, 더해지는 중년의 허무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논문의 키워드였는데요. 꼭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계속 겪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목숨을 끊는 시도까지 하지만 더 슬픈 거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삶이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우울증이 오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쉬울 것 같아요. 중장년층 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본인이 좀 우울증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라도 좀 든다면 일단 치료를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는 우울증을 가볍게 보거나 아니면 내가 우울증이겠어 하는 생각으로 치료를 미루게 되는데요. 우울증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성화가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되게 중년에는 병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네, 뭐 당뇨병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신체 질환이 생겨나는 나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은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크죠. 네. 네, 2022년도에 한국인 사망 원인을 보면요. 네. 마음의 병과 관련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10대부터 30대까지가 1위이고요. 원인으로 따지면 40, 50대에도 놀랍게도 2위입니다. 1위는 우리가 다들 예상하듯이 암이죠. 암. 결국 이제 나이가 들어서 뇌나 심장 질환이나 뭐 암과 관련된 신체 질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증이 오히려 이런 심장이나 뇌 질환보다도 더 사망 원인에는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중년기에도 좀 마음의 병을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신체 질환 못지않게 마음의 병을 좀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실제로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 그래. 딴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누구나 겪는 거니까 뭐 너도 넘어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네. 많은데 사실 삶의 어떤 고통에 대한 취약성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당장 혈액 검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그렇죠. 좀 굉장히 좀 면밀하게 평가하고 상담해보고 하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다르게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엔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서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시행하긴 하거든요. 예, 뭐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우울증인 것 같다고 하면 병을 한번 가보시라라고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내가 다르다고 느끼면 꼭 진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방문하면 자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참 어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약간 뭐랄까요. 그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더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이야기를 해야지만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저희 병원만 해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종종 오시면은 진료실 와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십니다. 내가 이런 데를 왜 와야 되나. 건강검진했는데 오라고 했을 때 와보긴 했는데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또 막상 얘기하다 보면은 한이 있죠. 삶에서 한이 있고 예전에 뭐 시집살이 힘들게 했었다라든지 등등 고생 많이 했던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시고 오래 묵은 서운함이나 화를 표현하기도 하면서 나아지시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런 감염성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어디선가 듣고 우울증이 왔다고 느껴지면 이게 우리가 노력해만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중년의 나이가 외롭잖아요. 네.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 작가분이신 장주현 작가께서도 이런 커뮤니티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이요? 네네. 그 종교 모임이든 학교 동창 모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이 뭐가 됐든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좀 만드는 좀 것이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나이가 들면서 모임 갖는다고 하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고 약간 이득을 좀 취하는 그런 모임들이 보통은 많은데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신이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장난치고 농담하면서 맞아요. 편한 공간에서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런 어린아이 욕구가 채워지는 법이거든요. 특히나 억압하면서 살아온 분들은 좀 이런 타인과 보내는 편한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또 평생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좋죠. 네, 뭐 친구나 가족과 꼭 함께 하진 않아도 되는데 요새 뭐 본인이 좀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배울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으니까 쳇바퀴 돌듯이 수동적인 생활만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할까 말까 고민하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시작하기 제일 좋은 시점? 설마 지금? 맞습니다. 네,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 제일 빠른 때거든요. 네. 이제 취미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좀 부부 중심의 삶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정 자체가 좀 과도하게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죠. 요즘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좀 챙겨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독립을 좀 이루어 놓고 서로 좀 부부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좀 자녀간에도 그렇고 좀 독립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함께 헤쳐나갈 파트너가 이제 삶에서 어떤 찾아오는 고통들을 헤쳐나갈 파트너가 꼭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중년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이 들었다. 안 바뀔 것 같다. 막 이런 염려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네. 벽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0대 이상의 나이에서는 이미 참 많은 것을 경험한 나이기 때문에 가치관도 이미 확고하고 삶에서 저희는 규칙들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깨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면성 우울증 자체가 본인의 우울증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불편함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방이 있다고 하면 되게 좀 방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우울감이든 무기력감이든 이런 것들이 좀 비집고 들어올까 봐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좋지 않고 반대로 내가 우울감과 좌절감을 좀 마주보고 설 용기를 낼 때 우리의 감정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고 더 견딜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더 빨리 극복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방의 문을 열어놓기로 결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불편함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좀 삶에서 좀 내 마음을 열어놓고 많은 것을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잘 들여다보고 적극적인 변화 그리고 치료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나운서님 혹시 요즘 댄스 챌린지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가수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시도를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집에서 연습만 하셨던 걸로? 연습도 안 했어요. 아니야, 도저히 따라할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근데 이런 댄스 챌린지가 또 유행을 한 게 요즘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알죠. 그거 많이 들어봤죠. 네. 여성 댄서분들이 나오는 핫한 또 이 프로그램 덕분에 댄서분들과 이 K 댄스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너무 쉽지 않을까, 대표님인데? 오히려 한국무용은 좀 자연스럽지만 이런 또 K-팝 댄스는 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우파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원밀리언이라는 사람이죠? 팀이죠. 팀. 이 리아킵이라는 또 대표님이 계신 원밀리언이라는. 원밀리언 죄송합니다. 네. MG가 아니신가 봐요. 네. 하여튼 그 원밀리언이라는 댄스 팀과 이 아주 실감나는 전통문화 콜라보를 제가 연출하게 되어가지고 오늘 청취자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이 촬영 준비 단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실감 콘텐츠와 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색다른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그 조합을 들어보니까 조합 자체가 되게 색다른 것 같은데, 새로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들은 전통 문화와는 약간 거리가 많은 분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뭐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전통 문화랑 콜라보를 많이 하는데 이 댄서분들하고 콜라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궁금한 게 그런 콜라보 제의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제가 하자고 그분들이 할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콜라보 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엔 좀 얼떨떨했는데 이 저와 이 원밀리언 댄스 크루를 연결해준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방송국? 아니요, 바로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네? 국제공항. 이 바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틀어지는 한국 홍보 영상을 함께 찍게 되었는데요. 이 아나운서님도 해외 출장을 나가시거나 또 입국하실 때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공항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각국의 이미지나 국격에 있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곳들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공항의 입출국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천국제공항 역시도 막대한 비용과 기간을 투입을 해서 한국을 가장 잘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가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항에서 나오실 때 이제 벽에 걸려진 한식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은 캐릭터 영상, 뭐 조형물 같은 거를 한두 번쯤은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면세 공간에서 막 공연도 하고 맞아요. 행차하는 거 저 얼마 전에 봤거든요. 맞습니다. 전통 행차 막 이런 거. 맞아. 그래서 그 역시 또 이 공항에서 나오는 영상 작업에 또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원밀리언과 함께 한국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같이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천공항이 콘텐츠 신경 많이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년 인천공항 개항 20주년에 맞춰서 이 처음 선보인 전통문화 미디어 월이 생겼는데요. 네. 이 초고화질 LED 미디어 파사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 무려 250m 길이로 LED 화면이. 패널이 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 길이로는 국내에서 가장 긴 파사드인데요. 이 한국의 궁궐 같은 모든 국보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업으로 이 설치 기간만 1년 정도가 소요된 초대형 국가급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엔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행의 설레임을 더해줄 수 있는 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이제 공항에서 필요했고 문화재청에서도 한국을 알릴 국보급 전시물들과 이 문화재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여행객 역시도 이런 파사드나 콘텐츠를 통해서 국립박물관 같은 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문화재나 전통문화 같은 것들을 해외로 떠나기 전에나마 잠시 인천공항 미디어월을 보면서 관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화유산을 연계한 미디어월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국가 브랜딩을 강화하고 또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한국의 세계화, 한국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바로 공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면세 공간에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본 그 공연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냥 지나가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사진 찍고 네, 막 계속 찍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 저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구나. 네. 왜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요즘 이런 미디어 아트라는 게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뭐 공연뿐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미디어 아트 같은 뭐 파사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디어 월 영상을 이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공항뿐만 아니라 이 코엑스에 있는 큰 전광판. 이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이제 미디어 아트 전시관 같은 곳이 요즘 전국 방방곡곡에 아주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혹시 아나운서님 코엑스 지나시면서 이제 빌딩에 설치된 엄청나게 큰 이 미디어 그쪽에 많지 않아요? 네, 전광판 보실 적 있으시죠? 네. 이 미디어 월의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81, 세로 20m로 미터. 네. 네. 서울에서 가장 큰 미디어 파사드가 바로 이 코엑스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실제로 농구장 4개를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농구장 4개요? 네. 저희가 이제 멀리서 봐서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그 실질적인 크기가 그 정도로 크기고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전광판에서 몇 해 전에 마치 진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이 실감나게 구현한 파도 영상이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미디어 파사드 아트를 보면서 이 물방울 움직임 하나하나 그리고 이 출렁이는 파도가 이 화면에 충돌하는 모습에 아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대한민국 미디어 아트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미디어 아트를 사용하는 전광판을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 인천공항 미디어 전광판 역시도 이런 미디어 아트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즉 미디어 파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파사드에서 나오는 무슨 실감 콘텐츠 이런 거랑 네. 일반 영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네. 우선 이런 실감 콘텐츠는 네. 이 정보통신 기술 ICT를 기반으로 인감의 오감을 극대화해서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네. 미디어 기반의 몰입형 이머시브 콘텐츠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AR,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VR, 예. 또 XR 같은 영상 콘텐츠들도 큰 범주에서 이러한 실감 콘텐츠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미디어는 2차원, 즉 2D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기존의 2D 미디어 콘텐츠 한계를 벗어나서 시야, 각도, 형태 등을 극대화해서 3차원 혹은 또 3차원처럼 구현되는 콘텐츠를 바로 실감 콘텐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감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익숙했던 영상들과는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이 시각적 혼동이 바로 마치 관객들로 해서
하여금 가짜를 진짜처럼 인식하게 하는 이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감 콘텐츠, 몰입형 콘텐츠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 근데 이제 요즘 VR, AR, 그렇죠.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극장에 가시면은 이 3D 전용관, 4D 전용관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가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바타 역시도 이 가상 세계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하고 이 2D 버전과 3D 버전, 4D 버전이 따로따로 편집이 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도 실감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감 콘텐츠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꼭 이렇게 영화나 미디어 파사드뿐만 아니라 이 군부대 전술용 VR 시뮬레이션이라든지 VR 백내장 수술 훈련, 또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 훈련, 또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가상 체험 등 이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VR 무중력 우주비행사 훈련, 또 영국 왕립미술관의 VR 전시관 등 이 활용 범위나 발전 가능성이 엄청난 분야가 바로 이 실감 콘텐츠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이제 조 대표님이 그 1밀리언 댄스 팀과 같이 이 실감 콘텐츠 영상을 찍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번에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실감 콘텐츠 활용 분야는 엄청나게 다양한데요. 이번에 이 1밀리언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흥과 춤의 민족, 한국인 특유의 몸짓으로 이 한국의 미와 멋을 홍보하는 실감 콘텐츠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댄서들의 의상과 전체 비주얼 스타일링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출적인 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 사실 한국의 전통 의복이 한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복을 입히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체 쪽은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한복의 치마가 길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원단이 굉장히 얇아요. 한복 원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댄서분들이 찢어질까봐 이 몸짓이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신경을 안 쓰고 또 너무 격하게 춤을 추게 되면 쉽게 찢어지거나 옷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미를 잘 알리는 한복을 어떻게 하면 춤 의상에 걸맞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어려운데요? 너무 큰 변형을 하게 되면 이게 한복이 너무 많냐? 또 외색이 너무 짙다. 이런 또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약간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상상이에요. 약간 힙합 느낌의 댄서일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한복을 어떻게 표현하지? 왁킹도 하고 이런 팀인데. 야, 이거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쉬울 것 같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이 정말 한국을 대표할 힙한 한복이 뭘까라는 그 해답을 찾고자 열심히 또 찾아보기도 하고 발품을 팔면서 여러 디자이너분들과 미팅도 진행을 또 했습니다. 그 촬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찢어지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데 K-팝 댄스 한복 그래서 어떻게 매치하셨어요? 그 저의 솔루션은 바로 이 스타일리스트와 협업입니다. 스타일리스트와. 이제 여러 쇼폼 매체에서 이제 이런 K-팝 뮤비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코디 그 K-팝 스타들의 이 코디 입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입고 이 춤을 따라 추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런 걸 또 커버 댄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단순히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상과 스타일링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이 완성형 K-팝 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돌들도 전속 스타일리스트들과 또 이 모든 스케줄을 함께 하면서 이 K-팝의 숨은 공신으로 이 스타일리스트, K-스타일리스트가 또 유명세를 날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K-팝의 영향력은 아이돌들의 음악성도 있지만 이 스타일리스트의 영향력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신선한 감각으로 한복을 재해석하고 춤을 추기에 적합한 의상으로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국 실감 콘텐츠 홍보 영상 촬영에서 이 에스파의 스타일리스트를 컨택해서 출연진의 한복 스타일링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결국 퀄리티로 이어지고 또 한국 문화의 수준과 위상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애국자가 된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촬영 준비를 잘 마쳤고 다음 달 11월이면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통의 미를 가미한 실감 콘텐츠 한국 홍보 영상을
250m 입국장 미디어 파사드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오늘 모던안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붕어빵이었습니다. 5671님, 1233님, 5908님 다 보내주셨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올해 2023년은 러시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해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탄생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2024년은